베버와 트렐치의 논지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요. 칼뱅의 경제 사상에서 근본적인 게 뭐냐? 형제적이고 인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칼뱅은. 그의 저술들을 보면 이제 활동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칼뱅과 칼뱅 자신의 칼뱅주의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든지 자본주의 발전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칼뱅 자신의 칼뱅주의라는 것은 에밀 두메르가 17세기 후반 이후에 드러나는 후기 청교도 같은 건 칼뱅주의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이후에 미국이나 이런 전통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칼뱅주의라고 보고 칼뱅주의를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걸 굉장히 비판을 해요. 그래서 칼뱅과 칼뱅주의, 그 다음에 후기 칼뱅주의, 그리고 후기 칼뱅주의는 칼뱅주의가 아니고 상당히 변질된 거다. 이렇게도. 베버나 트렐치가 자기들의 논지의 근거로 삼았던 칼뱅주의 청교도는 칼뱅주의 전통인 스위스나 프랑스,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유럽 사회가 아니라 앵글로색슨 민족에서 일어난, 앵글로색슨도 유럽이 아닌 건 아닙니다만 대륙과 뭐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앵글로색슨 민족에서 일어난 변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주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두메르가 늘 강조하는 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자본주의와 칼뱅주의 관계를 보려면은 칼뱅 자신의 사상과 역사를 거쳐야 된다.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베버는 칼뱅 자신의 역사와 칼뱅 자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 후기 칼뱅주의를 칼뱅주의로 오해해서 그런 논지를 펴는 리처드 헨리 톤이 칼뱅주의는 자본주의 정신의 강장제를 가지고 있다. 리처드 톤이는 베버의 논지를 기본적으로는 수긍하고 받아들이지만 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네덜란드나 잉글랜드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 베버가 보았던 것처럼 칼뱅주의 덕분이 아니라 지리적인 이점 때문이었음도 이 톤이는 잘 짚어냈습니다. 또 베버가 칼뱅의 사회교리 일부만을 보았다는 점, 당시 가톨릭 등 다른 저자들은 외면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개신교와 자본주의 관계의 실제 답안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칼뱅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친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칼뱅과 칼뱅주의 안에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에게 영양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강장제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로버트슨은 베버를 굉장히 심하게 비판한 학자들 중에 하나죠. 아마 가장 심하게 비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는 세속적 금욕주의라든지 자본주의 정신이라든지 하는 유형을 이미 칼뱅주의 이전인 르네상스 시대 야곱 푸거의 예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정신은 어떤 종교나 도덕이 아니라 문명의 물질적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며 칼뱅주의와 똑같은 것들이 이미 중세 가톨릭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17세기 청교도의 특징은 같은 세기 예수회나 얀센파에게서도 발견된다고 하면서 베버를 논박했습니다. 로버트슨이 내린 결론은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종교가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중산층이 그 종교들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이런 결론은 로버트슨이 역사적 유물론에 귀착했다고 볼 수 있게 하지만은 그러나 로버트슨의 다양하고 냉철한 실증적인 접근 때문에 그가 마르크스의 교리에 빠졌다기보다는 자본주의의 발기에 경제 발전이 사회나 문화, 종교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자본주의화했던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았다는 평가를 하게 해줍니다. 이건 이분이 그 캠브리지 대학교의 역사학인가요? 그 박사 논문입니다. 박사 논문을 이 주제로 쓴 거예요, 로버트슨. 앙리오제르, 우리나라의 하우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학자입니다. 칼뱅의 대부업 사상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어요. 결국은
칼뱅이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려면 칼뱅의 대부업 사상을 봐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이건 불법적인 대부이건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생함에 따라 교회법의 엄격한 적용이 완화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편법이나 변칙적인 방식들이 생겨났다는 것이고요. 국제적인 상업의 필요성들에 의해 법의 엄격성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칼뱅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칼뱅과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정신과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오젤은 경제사가입니다. 경제사가인데 칼뱅의 대부업 사상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 봐요. 어느 신학자들 못지않게 아주 열심히 잘 봤습니다. 길게 제가 썼는데요. 그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시간이 40분밖에 주어지질 않아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 칼뱅의 입장이 어떤 점에서 새로운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경제 현상 자체에 대한 분석이라는 면이, 칼뱅이 경제 현상 자체를 분석한 학자였다는 걸 찾아내요, 이 사람이. 둘째는 변증법적 엄격성을 찾아냅니다. 뭐냐면 대립되는 것들이 항상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아까 트렐치도 봤지만은 자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동시에 여기저기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서로의 문제를 서로 보완하면서 또 바로잡아주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완전한 어떤 거를 이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 균형을 맞추면서 이 대부업 사상에서는 이제 뭐가 변증법이냐면 이자를 허용하면서도 제한하는 그런 이중성. 그다음에 그 대법 자체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은행가의 금고, 상인들의 매장, 선주들의 선박, 농부의 포도밭, 가축 두수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돈의 실제적인 작용과 효과를 보는 그런 거를 무시하지 않고 어떤 책상 공론, 책상에서 그냥 머리로만 굴려서 경제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경제 현장들을 보면서 고려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가 생각을 펼쳐나간다고 하는 이런 점들을 이렇게 봐준 거죠. 그런 점에서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면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획기적인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보수적이기도 하고 정근대적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 같은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다시 말해서 철학이나 사상이나 믿음으로써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돈을 가지고 뭐 상업활동, 산업활동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 자체가 보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적이거나 정근대적이다. 그런 거죠. 그런 그 변증법적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칼뱅은 뭐죠? 뭐 도덕가적인 소극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부분적으로 풀어놓습니다. 정당화해주고 그래서 신용의 해방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칼뱅은 그가 바라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러나 그의 변증법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혁명의 사실을 풀어놓았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오제르가 두 편의 논문을 써요. 칼뱅의 그 경제사상에 관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사상이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결과를 낳는 구조에 끼어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법이고 역사의 커다란 아이러니이다. 존 칼뱅이 근대 자본주의의 주요 창시자들 중 하나였던 것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뜻과는 다르게 된 일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아민토레 판파니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이탈리아 경제사가면서 정치가면서 이탈리아 수상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이란 건 뭐냐? 그런 게 아니고
경제와 도덕을 분리시키는 게 자본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봐요. 아민토레 판판이도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리한 학자예요. 또 신학에 대해서도 주해가 깊습니다. 정확히 봐요. 어느 신학자들 못지않게 신학 교리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도 잘 봅니다. 아민토레 판파니는 12세기 이후 근대 자본주의가 출현한 중국부 이탈리아의 경제와 사회, 종교의 문제를 다양한 실증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경제사가들의 특징이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료들 가지고 합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공증인들의 그 어떤 책상 서랍에 있었던 서류 뭉치들, 그 다음에 유언장들 보면 상속 관계가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상인들끼리 거래했던 대장 장부들, 또 환전하고 했던 그런 기록들,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다 남아있다는 게 신기해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풍부하게. 어디서나. 네바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어요. 설득력도 있고. 이 판파니에 따르면 자본주의 정신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사업가나 환정가들이 작은 이윤에라도 집착하면서 점차 이윤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향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24세기 이탈리아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데 알프스 북쪽의 경제권들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남느냐 아니면 그냥 패배하느냐, 경쟁에서 밀리느냐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아주 단 몇백 원, 몇천 원에도 그냥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게 생겨났고, 그것이 자본주의 정신이 기원이 된 거라는 것이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그 전에는 도덕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이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또 자기가 천국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폭리를 취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정의로운 가격, 정상 가격, 가격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폭리도 취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조금만 이윤치해서 받고 이런 경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남겨야 되고 많이 남겨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경제와 도덕을, 경제와 종교를, 신앙을, 경제는 경제, 도덕은 도덕. 바로 그런 게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이 경제사가들은 거의 다 그래요. 이 아민토레 판판일 따릅니다. 논쟁 50년의 중간 점검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앙드레세유까지만 보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앙드레세유는 논쟁에서, 이 사람은 헝가리 사람인데 파리 고등사회연구원에서 교수였습니다. 앙드레세유는 논쟁에서 베버나 트렐치 등이 경제사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신학 교리들을 경제인들의 구체적인 사업 생활과 연결시키지도 못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이 칼뱅이 직접 활동했던 제네바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하지 않음으로써 칼뱅과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세우가 주목한 것은 제네바 사례가 제네바 경제가 협소한 원초적 팔뱅주의를 점차 벗어나서 분명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을 아주 잘 보여준다는 점이었다. 세우는 제네바의 자본주의가 칼뱅 사이 50년이 지나 17세기 초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교회는 점차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수능적이 되어왔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남용을 목격해도 분노하지 않았고 사회 문제를 외면하고 경건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빠졌다. 교회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데 관심을 끊고 개인적이고
또 신앙, 영적이고 뭐 이런 경건주의적이고 이런 신앙이 된 게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요. 이 목사들, 제네바의 목사들이 이제 그 자본가들이 돈을 벌어가지고는 이제 주로 되게 돈 번 사람들이 장로고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되죠.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자기 자식들 중에 하나를 다 목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다 부잣집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 돈을 벌고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비판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칼벤과 테오도르드 베즈 때만 해도 엄청난 목소리로 강단에서 그 부자들 투기하고 매점 매석하고 그다음에 고리대금업 심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엄청 큰 목소리로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요즘 같아서는 뭐 그런 소리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화 됐다는 겁니다. 자본주의화된 그 결과 신앙이 사회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이고 뭐 경건주의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설교나 목회나 개인적인 어떤 그 신앙 지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을 띄어갔다는 것이 그걸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이 사람이 찾아내요. 교수님 조금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요. 아직 정리할 땐 아닌데 조금만 보죠. 미안합니다. 이게 그렇게 세유가 제네바의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칼뱅의 유산이 있다면 예정론이나 금욕주의 같은 것이 아니라 엄격주의라고 봤어요. 이것도 상당히 새로운 건데요. 제네바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예금의 형성이라는 것인데요. 예금의 형성이라는 건 엄격주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엄격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근검 전략하는 생활을 하고 돈을 모으고 예금하고 투자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된 거, 자본주의가. 세유의 결론은 제네바 자본주의 발전은 칼뱅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약화되었을 때 이루어졌다. 반대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됐다. 뭐 쭉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리. 그러고도 뭐 지금 절반밖에 못했는데요. 전체적인 평가 빠른 시간 내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쪽. 이게 좀 글씨가 커요. 그러니까 5분이면 될 겁니다. 5분이나 10분. 자크 아탈리 프랑스 사상가는 대학들에서 한 세기 이상 가르쳐왔던 막스 베버의 태제들을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논쟁의 과정을 섭렵하고 나면 미셸 조너의 말처럼 오늘날 베버의 논지를 수호하려는 대학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베버가 그루터기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의 연구가 많은 비판을 받았어도 이후 수많은 연구들의 토대가 되었고 일반 사회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세계의 탈주술화나 세계 내적 금욕 같은 그의 개념들을 빌려오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베버는 그의 주장들의 적절성 여부로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베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는 문명과 역사 발전의 동인을 경제와 물적인 관계로 파악했던 마르크스의 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을 세움으로써 인류의 자기 전기를 전체적으로 보다 실체적으로 성찰할 길을 열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와 역사를 다루고 종교와 영성을 탐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영감과 또 분노심을 자극해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주요 분야의 주제들에서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지적 생산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의 자본주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역사적 실증적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베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고 봅니다. 또 칼뱅과 칼뱅주의에 대한 사상적 역사적 연구들도 획기적으로 발전했던 것도 사실 그 영향을 받았어요.
칼뱅이 정말 그런지를 보는 거죠. 아나락파의 페르낭 브로델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를 통해 근대 서양의 자본주의 발전을 아주 풍부하고 다양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준 것도 베버가 동기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고, 비엘레가 칼뱅의 경제사상을 철저하고도 깊이 있게 파헤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베버는 그런 식으로 인류 정신사의 진보에 크게 공헌했던 것이다. 물론 아탈리가 과격하게 표현했지만 베버의 논지들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논쟁 과정에서 경제사적이고 신학사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사실들이 베버의 출발점이었던 가설들을 무너뜨렸다. 그렇기는 해도 그런 비판과 별도로 나는 그가 세운 논지의 중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다고 본다. 역사적 유물론과 더불어서 또한 그것이 갖지 못한 덕분을 통해 인류 역사의 기원과 동력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의 주류였다 할 네덜란드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 합중국의 사회경제적 주체들과 그들의 종교인 칼뱅주의와의 관련성을 파헤치고 그들의 인간성이나 심리, 사회문화적 특성까지 설명하는 방법론 때문이다. 그런 접근은 단지 앵글로색슨만이 아니라 게르만이나 라틴 또는 슬라브 문명권에서도 또는 아시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들 속에서도 각각의 종교나 철학으로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구조를 보는 하나의 문화사적 방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쯤에 유교와 자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일본 신도와 그다음에 자본주의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것도 일어나고, 뭐 그런 게 다 그 베버의 영향과 그 메토돌로지를 가져다 하는 거예요. 베버가 일으킨 논쟁이 역사가들의 지평을 넓혀주고 젊은 학자들에게 새로운 문화사의 길들을 열어주는데 공헌했다는 베르지의 평가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 베버가 불러일으킨 논쟁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그 논쟁 과정에 파묻히다 보면 길을 잃을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로 구분되고 정리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함으로써 이 장의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며 작용했느냐는 점이다. 이것은 논쟁의 배경이 되는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논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존 바르트와 베버, 트웰치, 포스터, 토니 등은 그런 자본주의 정신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버트스는 자본주의 정신을 순전히 문명의 물질적인 조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그 실제를 부인했다. 세유도 제네바의 근대 자본주의 역시 사업가들이나 상인, 시민들의 경제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 자체의 동력으로서 발전해 나갔다고 봄으로써 그것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라프라바르트의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제가 소개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는 로마 가톨릭과 유대교 칼뱅주의 공동체들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소극적으로 보았지만 그 둘 사이의 상호관계를 인정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산업자본가들, 은행가들 중에서 그리고 또한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개신교도들이나 청교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종교 교리를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로 치부해버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 종교 교리로서 자본주의와 정치 경제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확실히 상호적인 영향들은 존재하지만 한쪽 방향이나 또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결정론도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 자본주의 정신이 있다면 어디서 유래하며 또한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트렐치, 포스터, 토니 등은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을 개신교, 특히 칼뱅주의나 청교도에서 찾았고 존 바르트는 유대교와 중세 이후 가톨릭에서 찾았다. 한파니는 그 정신이 종교나 도덕에서가 아니라 14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았다. 또한 그 자본주의 정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베버는 합리성, 근면성, 직업의식, 부의 성공에 대한 욕망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존 바르트도 합리성 또는 합리주의에서 찾았다. 본론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헤르브 헤르트 비티라는 문화사가 있는데요. 베버와 존 바르트가 본 합리성을
자본주의 정신으로 인정했으며 그것은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서구 문명 전체의 독특한 성격으로서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논지를 폈다. 우리는 베버가 자본주의라는 또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용어들로서 의미하려는 것, 그것은 서구 문명의 독특한 성격들의 총체라고 이해한다. 단지 그것의 경제적 체제만이 아니라 또한 법률체계, 정치구조, 과학과 제도화된 기술들, 음악, 수학적 정신이 젖어든 건축, 도덕규칙들, 삶의 방식들의 총체이다. 그것의 열쇠가 되는 단어는 베버에게 있어서 합리성이다. 노동의 구성, 기업들, 실증과학들과 철학으로서의 법과 예술, 사적 개인의 행동과 국가, 정치 같은 사회적 모든 행동들의 공간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합리성이다. 그런데 그 합리화의 과정이 최초로 인간들의 동기들의 중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바로 종교개혁과 함께였다. 합리화의 과정은 말씀에 생생하고 직접적인 빛으로서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성소의 근거 위에 비판적 이성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거의 흔들리지 않는 근거 위에 세우기 위해서 종교적 신앙의 영역에 침범한 비합리적인, 모호한, 마술적인, 상징적인 또는 신비적인 모든 옛 요소들을, 즉 미신들, 형상들, 제의들, 전통들을 쓸어버렸다. 베버에게 있어서 그것이 경제적 인간성을 종교적 교리에 묶는 매듭이다. 이거는 근대 서양 문명의 뛰어난 역사적 독특성이 물질적 근거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다고 올바르게 주장했던 것이다. 반면에 판파니는 자본주의 정신은 종교나 도덕 같은 상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의 물질이나 이윤에 대한 욕망을 에서 찾았다는 것이고요. 자본주의적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교회가 부과하는 교리나 도덕과 무관하게 자신의 영리나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이란 경제를 종교나 도덕과 분리시켜 그 자체의 논리와 목적으로서만 추구하는 것이다. 세유나 베르지에, 로버트슨 같은 경제사가들 그리고 레이드 같은 신학자들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브로델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다. 종교는 본래 보수적 세력이어서 시장의 혁신이나 돈과 투기, 고리대금합에 반대했다. 이러한 양심의 가책이 종교개혁에 이르러서야 제거되었으며 바로 이 점이 북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 시각이 나왔다. 막스 베버의 생각이 그러하지만 좀 성급한 견해였다. 북유럽은 고래의 자본주의 중심지였던 지중해 지역이 그들에 앞서 아주 오랫동안 찬란하게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그냥 가져갔을 뿐이다. 북유럽 사람들은 아무것도 새로 만들어내지 않았다. 기술에서도 그렇고 사업관리 면에서도 그렇다. 암스테르담은 베네치아를 본떴을 뿐이다. 그 다음 런던은 암스테르담을 본뜨고 또다시 뉴욕이 런던을 본뜨게 된다. 매번 이러한 변화를 유발했던 문제의 핵심은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경제적 이유는 자본주의 본연의 속성이라든가 무언가 비밀스러운 자본주의의 특징과는 무관한 것들이었다. 브로델의 이런 평가는 자본주의 정신이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윤의 추구나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 이윤 창출과 확대에 효과적이라면 모방이나 답습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이다. 셋째, 칼뱅주의가 자본주의와 정말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 칼뱅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거기에 대해서 베버나 트렐치, 토니 허드슨은 칼뱅주의와 자본주의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제르나 비엘레는 칼뱅에게 자본주의적인 것과 함께 반자본주의적인 요인이 함께 있다고 보았다. 판파니도 칼뱅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지만 칼뱅주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였음을 전제했다. 메르그는 칼뱅주의는 자본주의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로버트 시나 여러 학자들도 같은 입장이었고, 세유는 제네바 발전 과정에서 오히려 자본주의가 칼뱅주의를 변형시켰음을 보여주었다. 하이머도 자본주의 발달이 칼뱅주의나 청교도의 매먼 숭배에 대한 적대감 같은 반자본주의적 성향을 버리게 만들고 자본주의화했다는 입장이었다. 이 하이머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가 칼뱅주의를 먹었다는 거예요. 칼뱅주의만이 아니라 종교들을 다 먹었다. 자본주의화했다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쟁점이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의 견해는 제가 이 책이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장
칼뱅의 신학사상을 가지고 베버의 논지가 성립이 되느냐 하는 거를 제가 찾아서 또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칼뱅의 신학이 자본주의 정신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다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은 칼뱅의 전체적인 경제사상에서, 경제사상과 경제활동에서 이 특징들을 볼 때 칼뱅이 자본주의적이냐, 자본주의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거기에 못지않은 비중으로 사회주의적인 성격, 공동체주의적인 것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증법적인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 그 변증법적 구조의 그 내적인 어떤 원리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칼뱅은 이웃사랑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칼뱅의 이제 그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 사회, 정치 이런 분야는 이제 이웃사랑에 초점이 매겨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본주의적인 것이 필요할 땐 자본주의적인 걸 주장하고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도입해요. 반면에 또 그 사회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것이 그 이웃사랑에 필요하고 지금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상황에서는 또 상당히 사회주의적이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적이기까지 한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런 점에서 그런 이웃사랑의 정신이 때로 자본주의로도 나타나고 사회주의로도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이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만 여러분 그 잘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뭐 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유,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유갑 교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귀한 발제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감사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뭐 이게 책 한 권을 발표하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 제가 40권을 드리면서도 참 죄송하게 생각이 됐어요. 사실 이 좋은 내용을 너무 짧은 시간에 다뤄야 된다는 게 참 아쉬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러니까 서론부터 이렇게 전개된 요소들이 어쨌든 이제 결론하고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서 아주 좋은 그래도 이렇게 발표가 되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자유롭게 질문들을 조금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분은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시고 발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네. 그럼 제가 먼저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궁금했던 것은 이제 그 그러니까 칼빈의 내게서 이 자본주의 사상이 흘러나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저한테는 이렇게 좀 의문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베버가 이 자본주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칼빈이나 칼빈주의에게서 정말 그 자본주의 정신이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논지의 핵심이었는지 아니면 그 칼빈 혹은 칼빈주의 이후 시대에 발현된 그 사상 자체가 오히려 그것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요 부분을 조금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베버가 본 거는 사실 통속적인 칼뱅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베버가 이제 그 1905년 20년대 초반 사람이니까 그 19세기 20세기를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 베버가 볼 때 그 주변의 칼뱅주의 전통, 칼뱅주의 교회들 이제 그
볼 때 이제 그런 특징들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안 철저히 일하고 직업의 소명의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철하고 그 자기 직업에 헌신도가 높고 그 근면하고 저축하고 또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개인주의적이고 예정론이 그 배복 이제 그 이유를 예정론에서 주로 많이 찾았습니다. 직업의식의 소명이나 이런 거에서도 찾았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자본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본 건데 경제사가들이나 그다음에 칼뱅 전문 연구가들, 청교도 전문 연구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물론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지지도 사실은 비판적인 지지이지 비판적인 어떤 것들을 관점을 가지고 거리를 취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거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버의 논지는 그 현재는 뭐 아탈리도 얘기했지만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성립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받아들여지질 않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베버만 보면 이런 논쟁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베버만 보면 사실 잘 모르면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어느 정도를 알면은 이제 그 동조할 수는 없겠고요. 자본주의가 그 칼뱅주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점은 그건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앙드레세유 같은 경우 자본주의가 그 칼뱅의 사회성이 짙은 목회 신학을 이 사회와 동떨어진 개인의 그다음에 교회 안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런 어떤 이런 식으로 초점을 바꿔버렸다는 얘기는 있는데 사실은 칼뱅의 예정론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는 그 17세기에 그 도로트레이크 신조하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 그쪽에서 이중 예정론 같은 게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교리화돼서 받아들이고 뭐 그랬던 거겠죠. 뭐 그것도 일종의 칼뱅주의입니다만은 그것이 자본주의의 영향에 의한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교수님 또 한 네,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워낙 심도 깊은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연구하시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자본주의의 현상들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의 왜곡된 현상들 그리고 그 왜곡된 현상들의 교회에 미치는 영향들 한국 교회의 현 상황들에 대해서 교수님 나름대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수님의 어떤 그런 고견이라 할까요?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본주의 논쟁, 칼뱅의 자본주의 논쟁은 그 조금 학문적인 어떤 그 필요성 때문에 많이 연구됐고 이 책 전체는 사실은 한국 사회와 교회에 상당히 필요한 얘기라고 보고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 20세기 후반 21세기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그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또 중산층들이 많이 약화되고 붕괴되고 그다음에 한 20년 전만 해도 20대 80 사회라 그랬지만은 지금은 1대 99의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심화된 어떤 그런 양극화인데 이게 자본주의의 일종의 폐해겠죠.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칼뱅의 사상이 하나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의 사회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사상들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거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그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20세기 후반에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그 경제학계나 사회에서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안 되는 사회가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마르크스가 대안이 안 된 거는 사실은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유는 있는데 어, 칼뱅 같은 경우가 대안이 된다. 왜냐하면 칼뱅은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 자본주의 위에서 자본주의가 갖는 문제에 대한 처방 같은 거, 대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부제도 칼뱅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가 말이라면 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고삐를 잡아서 이제 인도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다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실패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칼뱅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16세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제네바의 자본주의가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또 공동체적인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그 살기가 좋았던 이제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었다고 이제 평가를 해. 그 베르지에라는 학자가 이 제네바의 경제사가고 파리 대학 교수입니다만 이제 그래서 베르지에가 잘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의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부분적으로도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런 칼뱅의 사상이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적인 뭐 대안까지는 아니어도 들을 만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이제 많다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들도 그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교회가 경제에 대해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칼뱅과 제네바가 어느 정도 모델이나 이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회에 대해서도 오늘날 교회가 경제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모르고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제 문제를 목사님들이나 그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잘 몰라요. 따라가질 못합니다. 워낙 그 정교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런데 칼뱅은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얘기했지만 실제 현장에 대한 안목도 가지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유는 칼뱅이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중세기에는 뭐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외교학이나 법학이나 다 이게 법학대학교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라는 게 신학대학교, 의학대학교, 법학대학교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도 있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어떤 고등 기술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다음에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은 늘 수탈당한다 그럴까요? 늘 손해보고 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제학자들이랑 경제관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웃사람 정신을 가지고 그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점에서 칼뱅의 사상이 경제 사상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최강준 교수님 그 질문에 대답이 된 것 같지는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목회자들의 그런 무관심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네요. 목회자들의 무관심. 사실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죠. 그러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칼뱅이 마르크스와 달리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인간의 현실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성, 현실성, 이기성, 자기중심성을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고 마르크스는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상당히 훨씬 더 이상적인 거죠. 이상주의적인 거예요. 이상주의적인 건데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폭력적이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이념과 방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반대하거나 못 따라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폭력적으로 해서 강제로 따라오게 하고 억지로 따라오게 하는데 억지로 갑니까 사람들이? 이 집단 농장, 그다음에 이 공동 농장 같은 데서 일을 해도 똑같이 수익이 다 똑같이 분배가 되면 누가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들 쓸쓸하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성이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죄성, 자기중심성 때문에 이 사유재산제나 이런 거 폐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 인정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정봉렬 교내양님께서 뭔가 질문 교수님께서 방금 올리셨는데, 질문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봉렬 교수님, 예, 예. 그렇죠? 그 뭐 질문할 시간이 있는지 잘 예, 모르겠는데요. 예, 한 5분 정도 예,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예.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는 예, 이호갑 교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호갑 교수님이 칼빈의 신학이 자본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할 때 자본주의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그 연구에 좀 그 주 목적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이 그런가 했을 때 지금 마지막에 그 칼빈의 그 자본주의관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주장과 다른 현실성, 그리고 또 공동체성이 어떻게 보면 신자본주의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히 또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회의 목회자들 혹은 그 교인들이 이런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자본주의 윤리로서 이런 공동체성을 강조할 때 우리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제 연구에 그 주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그걸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잘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른 강의 온라인으로도 들었으니까 오늘 그 강의 중에는 그 얘기를 별로 안 하셔서 우리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여러 학자들만 나와서 이게 그냥 분석만 하는 건가 할 때 사실 이 교수님의 전체 연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가 더 주 안점이고 오늘 해주신 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기 때문에 책을 보십사 하는 거고, 또 사실 또 이제 이중예정 자꾸 우리 칼빈하면 무조건 이중예정 하는데 사실은 중세를 지배했던 게 이중예정론이고요. 여기서 많은 스콜라 신학자들이 이중예정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아주 안 어울리지만 판넨베르크의 박사학위 논문이 중세 둔 스코투스의 예정론 연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중예정론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발행에 칼빈의 예정론이 기여했다는 것은 사실 이 막스 베버가 어떻게 보면 모계가 칼빈주의거든요. 모계가 리폼 처치라서 어머니한테 그냥 예정론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막 연결한 거 아닌가 억지로 오히려 아마추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잘 또 정리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최광진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이호갑 교수님 이렇게 그 관련 유튜브도 올려주셨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아주시면 오늘 또 이렇게 발표해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또 다가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1회 조직신학 원래 포럼을 이제 이제 이렇게 열었는데 매달 그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4월 30일이 마지막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4월 30일 날 8시에 이제 이어서 할 거고요. 다음 달에는 우리 인천 성서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또 숙고하고 계시는 정지련 교수님을 다음 달에는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이어서 포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5월 달이나 6월 달은 아직 이제 이렇게 그 섭외가 되지 않았는데요. 혹시 그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분이 계시거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여러분 중에서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최광진 교수님이나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그렇게 준비해서 포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최광진 교수님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실까요? 별 관계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24분 정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다음 4월 달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고 분주하실 텐데 부디 건강하셔서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을 속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올해 첫 논총이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편집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광고도 해주시겠지만은 새롭게 이렇게 발행되는 거 다시 한번 투고도 많이 해주시고 논총들도 발송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우리 회장님 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또 이렇게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또 역발상으로 이런 또 줌이라고 하는 또 도구를 사용해서 오히려 더 쉽고 또 한눈에 모든 회원을 이렇게 참여하는 회원을 함께 만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이렇게 전반기에 진행되는 우리 포럼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발표하시고 싶은 논문 있으면 또 신청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서 더 교제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했는데 다음 달에는 뭐 좀 더 30분 전에 입장하시면 우리가 그냥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굴 이름만 올려놓으면 납골당 출석이래요. 그래서 납골당 출석이니까 서로 이제 대면해서 좀 담소도 나누다가 좀 편하게 시작하고 그런 좀 좋은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우학 교수님, 또 부장님, 또 오랜 시간 참 열심히 강의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저희는 다음 달 4월 30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건의사항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신진 학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연구비를 좀 드리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최태원 교수님 신진 학자분들한테는 연구비 이렇게 나가는 걸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우리 인사드리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태원 교수님 우리 고생하셨고요. 예, 이호갑 교수님, 아이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승태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예. 얼굴 보니까 반갑네요. 예, 수고 많이 우리 하셨어요. 최승태 박사님하고 연신원에서 기숙사 같이 생활하면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됐네 진짜. 예. 정홍열 박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회장으로서 아주 고생 많으시네요. 자,
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최태관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강림 박사님 고생하셨어요. 아니, 별 말씀을요, 교수님. 얼굴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